안녕하세요. 경북 구미에서 태어나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올해 71살 된 한동수라고 합니다. 요즘은 그냥 집 근처 산책로나 걷고 라디오 틀어놓고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젊었을 땐 나라 일이 중요하다 생각하며 누구보다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형편이 넉넉지는 않았지만 아들 하나는 어떻게든 대학까지 보내고 집 한 채 마련하고 빚 없이 노후를 맞이한 것만으로도 참 다행이라 여겼죠. 아내는 몇 해 전 먼저 떠났고 이젠 연락이 뜸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녀 하나뿐입니다. 가끔 전화 오는 날이면 그저 밥은 드셨어요? 하는 말에 고마워하며 웃지만 속으론 늘 허전함이 남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 나이 먹도록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걸까? 혼잣말처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엔 아들과 크게 부딪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됐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많은 걸 내려놓게 됐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도 가족이라면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지 하는 기대를 품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도 한 번쯤 내가 진심으로 대화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실 겁니다. 젊은 시절 제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책임이었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중학교 교무행정직으로 첫 발령을 받고부터 저는 늘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살았습니다. 출근길엔 도시락 들고 아침 조회 시간에 맞춰 뛰어갔고 퇴근하면 야간 자율학습까지 챙긴 뒤에야 겨우 집에 돌아왔죠. 그땐 저뿐 아니라 다들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내는 집안일에 시장일까지 병행하며 하루를 쪼갰었고 우린 둘 다 늘 지쳐 있었지만 서로를 원망하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아들 기훈이만은 이런 고생 안 하게 하자는 마음뿐이었죠. 기훈이는 머리 좋은 아이였습니다. 다만 예민하고 고집이 좀 셌습니다. 어릴 적부터 제 말보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성격이었지만 서울 4년제 대학에 붙었을 땐 그동안의 고생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건 그 즈음이었습니다. 기훈이 군대 가기 전날 밥 잘 챙겨 먹으라는 말이 마지막이었죠. 그날 이후 전 혼자였습니다. 어쩌면 그때부터 모든 게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퇴직 후엔 기훈이 서울에서 잘 자리 잡기를 바랐고 전세 자금도 보태줬습니다. 결혼할 땐 제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예단이며 예물도 챙겨줬죠. 그땐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늙어서 외롭지 않겠지. 그런 작은 기대 하나쯤은 품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아들 부부는 점점 바빠졌고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명절이면 내려오긴 했지만 해마다 머무는 시간이 짧아졌고요. 예전엔 손에 들린 선물보다 사람이 더 반가웠는데 요즘은 선물은 커지고 마음은 작아지는 느낌입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혹시 내가 너무 고리타분하게 굴었던 건 아닐까? 요즘 애들 눈엔 말 한마디 농담 하나도 불편하게 들렸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전 그냥 제 방식대로 아끼고 표현했던 겁니다. 그날 그 식사 자리가 없었더라면, 아니, 그날 내가 조금만 더 삼켰더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빛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오랜 쌓임의 터짐이었음을. 그날 이후 제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허전함이 자주 피어오릅니다. 예전엔 그걸 나이 탓이라 여겼지만 요즘은 문득 사람 사이에도 유통기한이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날은 추석 연휴 첫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부부가 내려왔고 찾아오느라 고생했을 아들 부부를 위해 며칠 전부터 장 봐둔 전과
나물들을 꺼내 직접 상을 차렸습니다. 아버님, 이건 뭐예요? 집에서 직접 하셨어요? 며느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명절 음식은 손맛이지. 냉동 탕국 먹을 수야 있나. 가볍게 던진 농담이었는데 순간 기훈이의 표정이 굳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 요즘 그런 표현은 좀 너무 옛날 표현 아닌가요? 그 말과 함께 기훈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은 누가 뭘 해도 감사하다는 말부터 하는 게 먼저죠. 저는 말없이 막걸리를 따라 술잔을 채우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생한 사람 생각해서 그런 거다. 그냥 하는 소리지. 기훈은 한숨을 내쉬더니 이야기를 돌리듯 뉴스 얘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 진짜 한심하죠. 아직도 저런 정당을 지지하고 아직도 저런 걸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말이 저를 겨냥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각자 생각이 있는 거지. 너도 항상 내 생각만 맞다고 하잖아. 기훈이 고개를 돌려 제 쪽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본인 말이 정답이라고 하시잖아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며느리는 애써 분위기를 바꾸려 했지만 기훈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제 말마다 자꾸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늘 구시대적인 얘기만 하시잖아요.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뉴스 하나만 보더라도 누굴 지지하는지가 다르잖아요. 구시대든 뭐든 난 내 삶에서 겪은 걸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니까요. 탁, 기훈이 숟가락을 식탁에 내리치듯 내려놓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 소리에 식탁 위 그릇들이 덜컥 흔들렸고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왜 그렇게 고집만 피우세요? 가족끼리 말도 못하게 하세요. 내가 말 못하게 한 게 아니야. 내가 듣질 않잖아. 그 순간 기훈이 내 멱살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 진짜 답답하다니까요. 며느리가 급히 나섰습니다. 기훈 씨, 그만해.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에게 역사를 잡히다니. 그 손에는 분명 분노보다 더한 하대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내 아들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이구나. 그날 저녁 이후 아들 부부는 하루 더 머물다 올라갔습니다. 기훈이가 떠나는 날 현관 앞에서 머쓱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좀 심했죠? 하지만 저는 대답 대신 문고리만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안에서 무언가 하나 조용히 꺾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가 났다기보단 억울하다기보단 그저 허망함만이 깊게 남았습니다. 며칠 뒤 기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병원은 좀 다니세요. 지난번에 한번 크게 아프다셨잖아요. 괜찮다. 예전부터 그랬어. 저는 짧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라도 큰일 생기면 저희가 보호자인 거 병원이나 보험에 등록은 해두셨어요? 그게 진짜 걱정인지 아니면 준비인지 아니면 그냥 계산인지 더는 판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말 며느리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비닐봉지 하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날도 더운데 혼자 밥 잘 챙겨 드세요. 이건 제가 한 거예요. 고맙다고 말하며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훈이는 바쁜가 보네. 그녀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요즘 회사 일도 그렇고 아버님이랑 말씀 나눈 이후로 좀 생각이 많아졌대요. 그 말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생각이 많아졌대요. 이제는 내가 그 애의 짐이라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갑자기 복통이 밀려왔고 저는 배를 움켜쥐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떨어졌고 숨이 턱 막히는 통증 속에서 겨우 119를 눌렀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아들 부부는 병원으로 급히 내려왔습니다. 기훈은 의사에게 이것저것 물으며 동의서에 사인을 했고, 흐릿한 의식 속에서 며느리가 조심스레 이런 말을 꺼내는 걸 들었습니다. 혹시 유언장이나 상속 관련 서류 같은 건 저희가 미리 준비해 둘 게 있을까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죽지도 않았고 의식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말은 분명 제 생명보다 중요한 게 따로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회복실에서 눈을 떴을 때 기훈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놀랐죠?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그 손을 조용히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그저 뭘 남겨줄지만 궁금한 거냐? 기훈은 멍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요.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습니다. 며칠간 입원해 있으면서 저는 일부러 기훈이나 며느리에게 불편한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복이 더뎌질까봐, 감정 싸움이 반복될까봐 그저 조용히 병실 창밖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훈이는 종종 병실로 들어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날은 제가 경솔했어요. 진심은 아니었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만 한번 끄덕였습니다. 사실 지금 와서 그날을 다시 꺼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오자 며느리가 전보다 더 자주 전화를 걸어왔고 기운도 잊지 않고 약 복용 시간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이 함께 집으로 왔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난 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사실 저희가 요즘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버님 혼자 계시는 건 너무 걱정되고, 이젠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그 집에 갑자기 들어가면 너희가 불편하지는 않겠냐? 아니에요. 저희는 정말 아버님 모시고 싶어요. 생활비나 병원비 같은 것도 저희가 다 책임질 거고요. 그 말이 어쩐지 불편하게 들렸습니다. 그 뒤에 어떤 말이 따라올지 이미 알 것 같았거든요. 기훈이는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 문제도 이제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관리도 힘드시고 당장 필요하신 것도 없으니까요. 저희가 그 부분은 도와드릴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밥을 한 숟갈 떴습니다. 삼키지도 못한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아직 죽진 않았는데 벌써 장례식 준비하는 기분이구나. 기훈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며느리는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이 돌아가는 뒷모습을 창문 너머로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 발걸음이 어쩐지 가벼워 보였지만 제발 그건 제 착각이었기를 바랐습니다. 며칠 후 기훈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아버지, 요즘 좀 괜찮으세요? 그럭저럭이다. 약은 잘 챙겨 먹고 있다. 제가 짧게 답하자 그는 쭈뼛거리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사실은 은행 쪽에 상담을 좀 받아봤어요. 아버지 명의 집이니까 절차 같은 건 미리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내가 부탁한 적은 없을 텐데. 기훈은 민망한 듯 웃었습니다. 아버지 나이가 있으시니까 나중에 갑자기 뭐라도 생기면 저희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대비할지를 생각하고 있는 거구나. 며칠 뒤 약국에 들렀다가 우연히 오래 알고 지낸 동네 지인을 만났습니다. 그가 느닷없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 집 팔 계획이라던데 벌써 공인중개사한테 얘기했단 소문이 있더라.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풀려 잠시 벤치에 앉아 숨을 골라야 했습니다.
다음 날 기훈은 며느리와 함께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저녁을 먹고 차를 마시며 웃더군요. 그러다 기훈이 문득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동의서랑 위임장 같은 거 간단하게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혹시 힘드시면 저희가 대신 처리할 수 있게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런 서류, 왜 미리 준비하자는 거냐? 기훈은 눈을 피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요즘은 다들 그래요. 아버지가 편하시라고요. 그 말에 저는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물컵을 들었습니다. 편하자는 게 누구를 위한 건지 생각은 해봤니?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단단히 굳는 걸 봤습니다. 기훈은 끝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랍 깊숙이 넣어둔 집문서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며 한 줄 한 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직 이 집은 내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날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기훈이가 집에 왔습니다. 며느리는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기훈은 익숙하게 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저는 말없이 안방에서 나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기훈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이건요, 아버지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준비하는 것보다 지금 정리해두는 게 낫겠다 싶어서요. 부동산 관련 위임장이랑 유언장 양식도 같이 넣어뒀어요. 아직 정식 작성은 아니고요. 구두 동의라도 받아두면 저희가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요. 저는 조용히 그 종이들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이걸 미리 해두면 내가 마음이 놓이겠니? 기훈은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편하실 거예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해요. 의식 있을 때 준비 안 해두면 나중엔 자식들끼리도 복잡해지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입에서 짧은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 미리 정리해두면 좋지. 나중에 너희끼리 안 싸우게. 기훈은 그제야 눈치를 챈 듯 조심스럽게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넌 내가 아픈 건 안 중요하고 내 재산이 내 계획에 차질만 없으면 되는 거지. 기훈은 당황한 듯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버지, 저희가 언제 그런 식으로. 그럼 왜 공인중개사랑 먼저 얘기했니? 왜 은행 상담받고 사람들 앞에서 내 집 얘기부터 꺼냈니? 기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어디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안 했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 왜냐면 그게 내 눈빛에 말투에 다 적혀 있었거든. 기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뭘 원하세요? 혼자 살면서 또 쓰러지고 또 병원 실려가고 그러다가 유산도 엉망으로 남기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 말은 제가 아직 사람으로 살아있는 게 아니라 정리 대상이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으로 서류를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돼 있다. 내가 죽지 않는 이상 아무도 손 못 대. 기훈은 한참 말이 없다가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결심한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제 방식대로 준비할게요. 아버지가 원하지 않으시면 저희도 이제 더는 책임 못 집니다. 그 말은 버리겠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제가 끝까지 버티면 그들도 끝까지 돌아보지 않겠다는 선언처럼. 기훈이 돌아가고 난 뒤 저는 거실 한가운데에 앉은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숨은 쉬고 있었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은 그날 이후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남겨진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전 아는 사람을 통해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훈이가 집을 곧 정리할 거라며 지인에게 미리 말해뒀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더니 그 사람은 잠시 머뭇거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냥 기훈 씨가 지인한테 자문받고 다닌다길래요. 요즘 어르신들 혼자 계시기 힘들다고 하니까 뭐 요양 쪽이니 주거 정리니 그런 쪽 이야기 하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싸하게 식어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내가 살아있는 집을 두고 무언가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는 사실. 그날 밤 저는 몰래 기훈이네 집 근처의 부동산 두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동번지 단독주택 관련해서 상담 들어온 적 있나요? 매물로 나온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요. 그중 한 곳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집은 곧 정리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직접 오신 건 아니고 젊은 남자분이 상담하러 오셨었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집 주인입니다. 아무에게도 위임한 적 없고 팔 계획도 없습니다. 상대는 순간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확인하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손끝이 떨렸습니다. 분노라기보다 서늘한 감각이 목덜미를 타고 내려오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순간 저는 곧장 서랍을 열어 기훈이 며칠 전 두고 간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위임장 샘플, 부동산 거래, 절차 안내문, 그리고 얼핀 내 인감이 찍힌 듯한 복사본이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문득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사라졌던 인감 도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땐 정신도 흐릿했고 기훈이 제 짐을 정리한다며 병실 서랍을 몇 번 열었던 기억도 있었습니다. 설마 그때 정말. 다음 날 저는 구청에 갔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이력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모니터를 확인한 뒤 말했습니다. 지난달에 아드님 성함으로 위임장 발급 이력 있으시네요. 등본도 같이 발급됐고요.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꺾였습니다.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허락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게 내 자식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퇴직한 법무사 출신으로 종종 상속이나 부동산 관련 상담을 도와주던 분이었습니다. 서류를 보여드리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위임장 자체는 원본이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감이나 주민등록등본을 당사자 몰래 사용했다면 명예 도용이나 사문서 위조 시도로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은 이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모든 통화 녹음하시고요. 혹시 아드님이 다시 이 문제로 접근해 오면 직접 대응하지 마세요. 모든 연락은 증거를 남기시고요. 며칠 후 기훈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얼굴에 웃음기 하나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불편해하고 귀찮아하면서도 내 이름은 여전히 필요했던 거야. 내가 살아있든 없든 간에. 기훈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저희도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계속 이대로 가시면 저희도 더 이상 책임 못 집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책임진 적이나 있니? 내가 병원에 실려갔을 때 내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는지 알아? 유산이랑 집 문제 상담부터였더라. 기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그는 말없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됐구나. 그날 이후 저는 모든 통화 내용을 자동으로 녹음되도록 설정했습니다. 현관 앞에는 작은 CCTV를 달았고 우편함에 꽂히는 종이 한 장까지 전부 사진으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무언가를 의심하거나 대비하는 삶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도 증명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거요. 저는 조용히 법무사 선생님과 다시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기운이 놓고 간 위임장 사본, 구청에서 확인한 인감증명서 발급 이력, 그 모든 자료를 정리해 건넸습니다. 그분은 자료를 훑어본 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건 분명히 대응 가능한 사안이에요. 특히 부동산 명의가 그대로시라면 임의로 매매를 진행하는 건 불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공식 대응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잠시 말을 멈췄던 그분은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말로 주고받은 건 증거가 아닙니다. 요즘 같은 땐 문자 하나, 통화 한 줄도 다 기록으로 남겨두셔야 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선 구청에 가서 인감증명 자동 발급 제안을 신청했습니다. 이제는 제 동의 없이는 그 어떤 서류도 발급될 수 없습니다. 주민센터 담당자도 신중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사례가 꽤 많습니다. 자식이 부모 몰래 등기 이전 시도하다 분쟁되는 경우 많아요. 며칠 뒤 근처에 사는 정 어르신이 마당 너머로 말을 건넸습니다. 기훈이 어제 왔다 가던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집 팔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나 보더라고.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이젠 그 친구한테 말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기록으로 남기려 합니다. 그분은 제 얼굴을 잠시 바라보더니 조용히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이런 일 요즘 흔해요. 근데 선생님처럼 조용히 준비하는 분은 드뭅니다. 나 같았으면 벌써 싸움 났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싸움 곧 시작될 겁니다. 근데 이번엔 제가 지는 싸움은 안 하려고요. 며칠 뒤 저는 집을 관할하는 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했습니다. 명예보호 및 위임장 무효 통지서 작성 방법을 문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상담을 맡은 젊은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까운 가족 관계라도 이런 경우엔 서면 통지나 내용 증명 방식으로 법적으로 아무 권한이 없다는 걸 명확히 전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두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훨씬 유리하십니다. 그날 저는 아들에게 간단한 통지문을 작성해 등기로 보냈습니다. 이 집은 현재 단독 명의이며 그 어떤 위임도 허용된 적 없음을 정식으로 통지합니다. 이 편지가 도착하면 기훈이는 아마 내 뜻을 알게 되겠죠. 어쩌면 전화가 오고 어쩌면 다시 문을 두드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젠 문을 열기 전 저는 먼저 녹음 버튼부터 누르게 될 겁니다. 며칠이 지나고 기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짧은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아버지, 말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집 앞에 잠깐 가겠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마당을 지나 조용히 현관 앞까지 왔습니다. 예전처럼 문을 열고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저는 유리문 안쪽에서 그를 바라보다 문을 반쯤 열고 말했습니다. 통화는 녹음되고 있어 무슨 일인지 말해봐라. 기훈은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좀 심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는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게 두었습니다. 아버지가 인감증명 막아놓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용 증명도 받았어요. 뭐,
법적으로 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짧은 말 안엔 분노, 당황,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기색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기훈에게선 단 한 통의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가 이웃에게 엉뚱한 말을 흘리고 다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님이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하신가 봐요. 중요한 얘기를 하려 해도 자꾸 기억도 못 하시고 저희가 걱정이 많아요.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웃지도 못했습니다. 정신력마저 깎아내리며 무능한 노인으로 몰아가려는 그 의도가 너무 선명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법무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정식 경고 통보를 요청했습니다. 위임장 무단 사용 민명의 도용 정황에 따른 민사상 경고문, 고령자 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 예정 통보서. 며칠 뒤 등기로 발송된 그 문서가 기훈에게 도착한 날. 그날 이후 집이 매물로 올라와 있던 부동산에서 그 매물 정보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종이 한 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긴 종이에 눌러 쓴 글씨. 기훈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집 문제로 연락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뜻 존중하겠습니다. 필요하신 건 언제든 알려주세요.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저에 대한 존중과 이해보다는 사과인지 항복인지 체념인지 모를 문장. 그걸 읽으며 저는 처음으로 이겼다는 말 대신 지켜냈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집, 제 손으로 살아온 인생. 그걸 끝까지 제 의지로 지켜냈다는 사실. 이제 제 마음은 다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키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제 방식대로 살아갈 차례니까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제 일상은 조용해졌습니다. 기훈이도 며느리도 다시는 집에 찾아오지 않았고, 이웃들도 어느새 조심스레 거리를 유지하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대했습니다.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기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아침이면 마당에 나가 국화를 정리하고, 점심 무렵이면 작은 라디오를 켜두고 느리게 밥을 짓습니다. 한때는 적막했던 이 고요가 지금은 저를 살게 하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불편한 것도 있지만 생각보다 평온합니다. 누가 내 물건을 허락 없이 건드리지 않고 누가 나를 처리할 대상처럼 바라보지 않으니 숨 쉬는 공기마저 가볍습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은 고혈압도 이상하리만치 안정되었고, 최근에는 동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노인 프로그램에도 한두 번씩 나가보곤 합니다. 가끔은 누군가 저에게 묻습니다. 혼자 계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가끔은 외롭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것보단 낫습니다.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걸 지켜낸 뒤 어떤 감정이 드는지 저는 이제 압니다. 재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 제 결정, 그리고 제가 살아온 삶 전체를 제가 아닌 누군가가 대신하려 했던 것, 그 모든 걸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모니까 자식 말을 들어야 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부모라고 해서 모든 걸 내줄 수는 없다는 걸요. 전 그걸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되었으니 다행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저처럼 누군가의 말에 자꾸만 밀려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아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식이 후회할 날이 오더라도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저는 제 삶을 제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어쩌면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 모두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을 테니까요.